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들려드릴 이야기는 산중에서 만난 여인입니다. 산중에서 만난 여인. 한양에 기골이 장대하고 무예가 뛰어난 무관 이인성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일찍이 관동 땅에 볼 일이 있어 구비구비 산길을 따라 양양방향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해가 지기 전에 고개를 넘을 생각이었으나 산길이 험한 데다가 길을 헤맨 탓에 날이 저물고 말았다. 이거 큰일인데? 근처에 인가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겠군. 인성은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험한 산길을 한참을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저만치 숲을 사이로 호련히 불빛이 보였다. 이런 곳에 집이 있다니? 말을 채찍질해 가보니 고갯마루 사이에 집이 한 채 있는데 입구를 판자로 가리고 나무 지붕을 엮은 집이었다. 누구시여? 인기척을 듣고 나온 노파가 인성을 보더니 물었다. 길을 가던 과객인데 날이 저물어 찾아왔소이다. 노파는 인성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사정이 딱하니 들어오시오 하고는 입구를 가린 판자를 열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인이 보였는데 자태가 무척 아름다웠고 소복을 정갈하게 입고 있었다. 이런 산골에 저런 여인이 살고 있다니 아무래도 이상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저녁상을 차려왔다. 정갈한 반찬에 반주까지 내주니 인성은 더할 나위 없이 고마웠다. 아들이 곧 돌아올 거요. 드시고 윗방에서 주무시도록 하구려. 인성이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순식간에 저녁을 먹고 자리에 누웠을 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이 한밤중에 누가 여자들만 있는 집에 와서 묵는단 말인가? 인성이 그 소리에 놀라 급히 밖으로 나가보니 팔척장신에 기골이 장대한 사내가 문 앞에 떡 버티고 있었다. 깊은 산중에서 길을 잃고 간신히 여길 찾아왔습니다. 오늘 하룻밤 쉬고 내일 일찍 떠나겠습니다. 그러자 사내는 화를 누그러뜨리고는 그렇소. 사정이 딱하게 되었구려. 상황을 모르고 한 말이니 오늘 밤 편히 쉬었다 가시오. 하고 말하더니 마당에 불을 밝히고는 잡아온 산짐승들을 늘어놓았다. 그리고는 고기를 삶고 담가놓은 좋은 술을 꺼냈다. 자, 이리 오시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오늘 밤 실컷 마셔봅시다. 인성은 사내와 밤이 새도록 주거니 받거니 술잔을 기울였다. 그런데 왜 이런 외딴 곳에 사는 거요? 무슨 피치 못할 연유라도 있는 거요? 술이 거나하게 들어가자 인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자 사내가 눈시울을 붉히더니 지난 얘기를 하는 것이었다. 난 배성철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까지 우리 아랫마을에 살고 있었지요. 착한 아내와 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소. 그 괴물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요. 그날도 농사일을 마치고 날이 어두워서야 집에 돌아왔어. 그런데 집안이 온통 엉망이 되어 있고 부친과 아내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 호랑이는 날마다 마을 사람들을 잡아먹었는데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어. 이제는 마을 사람들은 다 떠나고 남아있는 사람도 별로 없지요.
사내는 감정이 격해져서 잠시 말을 멈추더니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어갔다. 그 호랑이를 잡아 원수를 갚으려고 홀로 남은 어머니를 모시고 이곳으로 들어온 거요. 사내는 분하다는 듯 주먹을 꽉 쥐었다. 그렇다면 그 호랑이는 잡았습니까? 그 말에 사내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 마시오. 얼마나 영악한지 칼이나 총을 가지고 가면 그것이 알아채고는 모습을 감추고 나타나지 않는다오. 빈손으로 있을 때만 나타나서 덤벼드니 쉽게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사내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인성에게 진지하게 말을 꺼냈다. 보아하니 보통뿐이 아닌 듯한데 어려운 부탁을 드려도 되겠소? 무슨 말씀인지 모르지만 힘이 된다면 돕도록 하지요. 그러자 사내는 인성의 손을 잡았다. 작고 값싸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나 혼자 힘으로 잡을 수 있겠소? 무기 없이 맨몸으로 나가면 내 앞에 반드시 나타날 거요. 나한테 달려들면 움직이지 못하게 꽉 잡고 있을 테니 그때 숨어 있다가 나와서 그 호랑이 숨통을 끊어주시오. 꼭 도와주시오. 부탁입니다. 인성은 하룻밤 신세도 지고 음식도 대접받는 마당에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러시요. 호랑이를 잡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소이다. 사내는 거듭 고마워하며 감격에 눈물을 흘렸다. 그 후 두 사람은 마음껏 먹고 마시며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드디어 때가 다가왔다. 초가을의 하늘은 맑고 쾌청했다. 바로 오늘이요. 그들은 호랑이가 자주 출몰한다는 곳으로 함께 출발했다. 사내는 등에 단단한 생가죽을 뒤집어 쓰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앉아 있었고 인성은 조금 떨어진 곳에 칼을 차고 몸을 숨기고 있었다. 어둑어둑해지도록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밤이 깊어서야 그들은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내일 다시 한번 가봅시다. 다음 날 그들은 다시 그 자리로 나갔다. 땅거미가 질 무렵이었다. 갑자기 서늘한 느낌이 드는가 싶더니 어느 틈엔가 커다란 물체가 사내를 덮쳤다. 인성이 숨어서 바라보니 사람 키보다 더 큰 호랑이였다. 사내는 자기 다리로 호랑이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했고 호랑이는 양쪽 다리로 버티며 커다란 이빨을 꺼내 보였다. 그때 사내가 벌떡 일어나 두 팔로 호랑이의 등을 감아주었다. 갑자기 일격을 당한 호랑이는 힘을 쓰지 못하고 버둥거렸다. 워낙 힘이 센 호랑이였지만 힘을 다해 허리를 조이는 사내를 쉽게 떨쳐낼 수 없었다. 지금이요! 그 소리에 숨어있던 인성이 칼을 꺼내들고 곧바로 달려나가 호랑이의 허리를 찔렀다. 여러 차례 찔러대니 호랑이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더니 그대로 숨을 거두었다. 인성은 사내와 함께 숨진 호랑이를 들쳐매고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이제야 부친과 아내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내는 한참을 목 놓아 통곡하다가 연신 절을 하며 고마워했다. 인성은 앞마당에 널브러진 커다란 호랑이를 바라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다음 날이었다. 사내가 말 두 마리에 무엇인가 잔뜩 실어서 끌고 오는 것이었다. 이게 뭡니까? 그동안 모아둔 재물입니다. 원수를 갚게 해준 은혜에 대한 보답이니
부디 받아주십시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없소이다. 도와주신 덕분에 이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디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더니 여인을 불러왔다. 이 여자는 지난해 그 호랑이에게 부모를 잃고 갈 곳 없어 모친이 데려와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지요. 이제 난 이곳에서 멀리 떠날 거요. 보아하니 서로 싫지 않은 눈치니 가시는 길에 동행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러더니 여인을 보고 말했다. 이제 원수도 갚았으니 지난 상처는 모두 잊고 이분을 따라가서 행복하게 사시오. 여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인성은 여인을 말에 태우고 산에 가둔 물건을 가득 싣고 관동 땅을 향해 길을 떠났다. 한양으로 돌아온 인성은 능력을 인정받아 출세를 거듭했다. 세월이 흘러 가끔 그때의 일을 떠올리곤 했지만 그날 이후로 사내의 소식은 전혀 알 길이 없었다. 목화밭에서 만난 처녀. 서당에서 글 읽는 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왔다. 진구는 담 밑에 쪼그리고 앉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또래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는 모습을 꿈꿔왔지만 가난한 탓에 글 공부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 다만 서당에서 들려오는 책 읽는 소리로 배움을 이어가고 있었다. 누구냐? 담 밑에서 뭐 하는 거냐? 수상하게 생각한 서당 하인이 진구를 붙잡아 훈장에게 데려갔다. 거기서 뭘 하고 있었지? 글 공부가 하고 싶어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글 공부를 하고 싶다면 여기서 잔심부름을 해라. 그러면 글 공부를 하도록 해주마. 진구는 서당에서 학생들 시중을 들고 잔심부름을 하며 글 공부를 시작했다. 학생들은 자기들 시중을 드는 진구를 업신여기고 괄시했다. 하지만 훈장은 하나를 배우면 두세 가지를 아는 걸 보고 진구의 비범함과 됨됨이를 눈여겨보게 되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흘러갔다. 과거 시험이 다가오자 어릴 적 서당에서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 모두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했다. 너도 이번에 같이 가도록 해라. 훈장은 진구의 실력을 믿고 있었다. 그 말을 듣고 집에 온 진구는 시름에 잠겼다. 무슨 일이라도 있느냐? 어머니가 물었다. 어릴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세가 기울어 어머니 혼자 어렵게 집안을 꾸려오고 있었다. 진구도 낮에는 공부하고 그 외 시간엔 여기저기서 잡일을 하며 어머니를 돕고 있었다. 어머니의 다그침에 진구는 어머니에게 모든 얘기를 했다. 어머니는 아들의 모습에 눈시울을 붉히며 장하구나 내 아들. 이걸 여비에 보태 쓰도록 하거라. 어머니는 다른 아이들처럼 제대로 해주지도 못하는 진구를 볼 때마다 안타까웠는데 혼자 힘으로 공부해서 과거 시험을 보러 간다고 하니 흐뭇하면서도 눈칫밥 먹으면서 공부했을 아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려왔다. 어머니는 지금까지 아끼고 아껴 모아둔 돈을 꺼내 진구에게 건넸다. 하지만 이건 이럴 때 쓰려고 모아둔 거란다. 일행들을 따라서 잘 다녀오거라. 어머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머니는 진구가 과거에 급제한다는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다른 학생들은 밤낮 없이 학문에만 매진했지만 진구는 일하랴 심부름하랴 공부할 겨를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진구는 일행들과 같이 한양길에 올랐다. 변변찮은 옷차림에 초라한 행색이 부끄럽다며 일행은 진구를 저만치 따라오도록 했다. 날이 저물어 묵을 곳을 찾던 일행은 부잣집 문을 두드려 하룻밤 묵기를 청했다. 그렇게 그 집에 들어간 일행은 진구를 방구석 진보다리 옆에서 자도록 했다. 그들은 자기들보다 실력이 좋은 진구가 눈에 가시였다. 어떻게든 떼어놓고 싶어 이렇게 말했다. 내일도 우리하고 함께 가려면 저 마당에 있는 배나무에서 배를 한아름 따와라. 알았어? 진구가 생각해보니 날이 밝으면 보는 눈이 많아 어려울 것 같았다. 그래서 한밤중에 배나무에 올라갔다. 배나무에 매달려 생각하니 이게 뭐하는 짓인가 한심했다.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이 잠겼다. 그런데 온종일 걸어온 탓에 너무 피곤해서 배나무에 매달린 채로 사르르 졸고 말았다. 그런데 그 시간 그 집 주인이 꿈을 꾸다가 잠을 깼다. 아무도 없느냐? 그러자 하인이 달려왔다. 마당에 있는 배나무에 뭐가 있는지 가봐라. 꿈을 꿨는데 배나무에 봉황이 내려앉아 있더구나. 하인이 가보니 배나무에 진구가 매달려 졸고 있었다. 과거 보러 가는 손님 중에 배나무에 매달려 졸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요. 주인은 진구가 오자 조용히 말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자네가 과거에 급제할 수도 있겠네. 과거에 급제하거든 가는 길에 다시 들러주게. 날이 밝자 일행은 진구를 떼어놓고 서둘러 길을 나섰다. 진구는 쟁걸음으로 일행을 따라 나섰다. 목화밭에 이르자 일행이 저만치 가고 있었다. 또 따라오네. 진구가 가까이 오자 일행이 말했다. 저기 목화 따고 있는 처녀 보이지? 가서 뽀뽀하고 오면 끼워주지. 진구는 잠시 생각하다가 처녀 앞에 가서 비틀거리며 눈을 감쌌다. 왜 그러시죠? 어디 아프신가요? 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였다. 아, 바람이 불어 눈에 티끌이 들어갔나 봅니다. 눈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네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처녀는 다가와 입을 내밀더니 눈에다 입김을 불었다. 하지만 멀리서 바라본 일행의 눈엔 마치 뽀뽀를 하는 거로 보였다. 그렇게 일행을 따라 한양에 도착한 진구는 마침내 과거 시험에 급제를 했다. 돌아오는 길에 배나무집 주인과의 약속대로 그 집에 가니 주인이 딸을 불러오게 했다. 그런데 딸을 보니 목화밭에서 만난 바로 그 처녀였다. 진구는 수줍어하며 발그레하게 물든 처녀의 얼굴을 보고 가슴이 콩닥거렸고 놀랍고 부끄러워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 모습을 본 주인이 껄껄 웃으며 말했다. 이보게, 내 딸과는 구면이지. 어떤가? 내 사위가 되어주지 않겠나? 사실은 과거 보러 가던 날 진구를 한번 보도록 딸에게 목화밭에 나가 있게 한 거였다. 딸은 잠깐 진구를 만났지만 진구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진구는 과거에 급제하고 어여쁜 처녀와 결혼도 하게 되었다. 인자한 성품을 가진 진구는 그 후 벼슬길에 올랐고 어머니를 잘 모시고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다. 남편이 숨겨둔 여자.
시골 사는 어떤 선비가 과거 보러 한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신기한 물건을 사가지고 왔다. 그건 거울이라는 거였다. 자기 모습을 비춰주는 물건을 보니 너무 신기해서 많은 돈을 주고 산 것이다. 과거도 떨어진 주제에 돈만 낭비한다고 잔소리를 들을까봐 거울을 장롱에 숨겨놓았다. 그리고는 아침 저녁으로 몰래 꺼내서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보곤 했다. 오메, 정말 신기하네. 어느 날 선비의 아내가 남편이 장롱 속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혼자만 살짝 보고 도로 감추는 걸 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남편의 행동이 의심스러웠다. 여보,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아내가 묻자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아무것도 아니라며 장롱을 급히 닫아버리는 것이었다. 아내는 남편의 행동이 궁금했다. 대체 장롱 안에 뭐가 있는데 저러는 걸까? 아내는 남편이 나간 사이에 장롱을 열어보았다. 거기에는 처음 보는 이상한 물건이 보였다. 아내는 슬그머니 꺼내서 살펴보다가 기겁을 했다. 에고머니, 이게 뭐야? 너 누구야? 그 속에서 웬 젊은 여자가 자기를 노려보고 있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아내는 시어머니한테 달려갔다. 어머니, 이 여자 좀 보세요. 그게 뭐냐? 아내는 거울을 시어머니한테 보이며 남편이 한양에 가더니 첩을 얻어 장롱 속에 숨겨놓고 몰래 만난다며 야단 법석을 떨었다. 얘야, 그럴 리가 있냐? 시어머니가 거울을 받아들고 들여다보았다. 거기엔 늙은 여자가 있었다. 얘야, 첩이 어디 있냐? 건넌마을 할마씨가 놀러왔구먼. 아니에요, 어머니. 잘 보세요. 시어머니와 아내가 거울을 서로 주고받으며 떠들어대자 시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는 조용히 하라며 야단을 쳤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했다. 영감, 이 안에 누가 들어있는지 좀 보슈. 옆에 있던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두어 번 하고는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영감탱이가 사나운 얼굴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다. 깜짝 놀란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보고 소리쳤다. 이거 어떤 놈이야? 이 할망구가 다 늙은 나이에 노망이 났나? 영감을 숨겨놓고 뭐하는 짓이야? 뭐요? 내가 영감을 감춰뒀단 말이요? 이 양반 생사람 잡네.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시아버지도 어이가 없어 며느리에게 거울을 보여주며 물었다. 얘야, 이것 좀 봐라. 저 할망구가 노망이 났는지 다 늙은 나이에 영감을 들이는구나. 동네 창피해서 어떻게 산단 말이냐? 며느리는 분명히 젊은 여자를 보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다시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분명히 아까 그 젊은 여자였다. 정신을 차린 며느리는 그 안에 유물이 들어있어 사람을 홀린다고 생각했다. 이 유물아, 당장 물러가라. 며느리는 그 안에 있는 유물이 사람으로 둔갑해서 골탕을 먹인다고 생각하고 거울을 향해 소리쳤다. 그랬더니 그 유물도 지지 않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었다.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썩 물러가라고 소리치자 그 안에 있는 유물도 삿대질을 하며 대들었다. 한참을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한 며느리는 거울을 있는 힘을 다해 집어던졌다. 벽에 부딪힌 거울이 조각조각 깨지고 말았다. 잘했다, 잘했어. 에이구, 시원하다. 시부모가 소리쳤다. 시끄러운 소리에 남편이 뛰어왔다.
그때 아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당신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가 이 요물한테서 당신을 구해줬어요. 남편은 귀한 물건이 깨진 걸 보고 기가 차서 한동안 멍하니 바라봤다. 그리고는 진작 말해주지 못한 걸 후회했다. 아이고, 이 사람아, 이건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울이라는 신기한 물건이야. 가족들은 민망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 아내는 깨진 거울을 보며 특히 아쉬워했고 남편을 졸라 다시 거울을 샀다고 한다. 과부가 된 딸과 젊은 무사들. 정선달은 한때 용맹을 떨치던 무사였으나 아픔을 이기고 고향에 돌아와 여생을 조용히 보내고 있었다. 객지에서 아내를 떠나보내고 호라비로 살아온 그에겐 초아라는 딸아이가 있었다. 정선달의 피를 물려받았는지 22살 된 초아는 미모와 어울리지 않게 대담하고 기상이 넘쳤다. 그런데 그런 딸에게도 잊지 못할 아픔이 있었다. 3년 전의 일이었다. 첫날 밤도 치르지 못하고 신랑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었다. 딸의 혼례날 기다리던 신랑은 오지 않고 일행 중에 간신히 목숨을 건진 자가 무겁게 소식을 전했다. 신랑이 일행과 함께 험한 고갯길을 넘어오다가 숨어있던 산적대에게 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초례도 치르지 못하고 과부가 된 딸을 생각하며 속상해하던 아내마저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먼저 떠나고 말았다. 그래서 정선달은 딸을 데리고 고향으로 조용히 내려온 것이었다. 마을에는 은근히 초아를 마음에 두고 있던 도령들이 있었다. 3년 전 갑자기 초아가 시집을 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모두 얼마나 아쉬워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초아가 첫날 밤도 치르지 못하고 고향으로 내려왔다는 소식이 들리자 모이면 서로 그 얘기뿐이었다. 어린 나이에 청산과부란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지만 어떡하겠는가. 초아는 아픔을 이기고 아버지를 모시며 꿋꿋이 살았다. 조용한 시골에서 3년을 살다 보니 어느덧 아버지와 딸의 아픔이 아물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살인문 밖에서 말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인기척이 났다. 선달님 계십니까? 정선달이 살인문 앞으로 나가더니 반갑게 문을 열었다. 어서 들어오게. 잘 지냈나? 정선달이 반갑게 맞은 노령은 장차 무과급제를 목표로 무예를 닦고 있는 김서랑이란 청년이었다. 초아야, 서랑 도령 왔다. 여기 술상 좀 내오너라. 초아는 서랑을 슬쩍 보고는 이내 부엌으로 들어가 이것저것 안주감을 준비하고 술상을 차렸다. 아버지, 들어갈게요. 문을 열자 몇 가지 안주를 곁들인 술상을 받쳐들고 초아가 들어왔다. 초아 낭자, 오랜만이요. 서랑은 초아를 보자 해벌쭉 웃으며 인사했지만 초아는 무심하게 고개만 숙였다. 서랑은 평소 초아에게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짬을 내서 찾아오곤 했지만 초아의 반응이 영 시원찮다. 정선달은 집안 좋고 돈 많은 김서랑을 사윗감으로 점찍어 놓았지만 문제는 초아에게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는 거였다. 술이 얼큰하게 취하자 정선달은 지난날의 무용담을 늘어놓았다. 술에 취했다는 표시였다. 그 얘기를 인내심 있게 듣고 있던 김서랑은 장차 많은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며 무과에 급제해서 훌륭한 무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마치 초아가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그때였다. 선달님, 별거 없으셨는지요? 초아의 안내를 받고 들어선 사내는
설현이라는 젊은 무사였다. 나이는 20대 초반이었고 의복은 초라했으나 위험 있는 자태를 지니고 있었다. 초하와 그 젊은 무사는 서로를 마음에 두고 있는 사이였다. 하지만 정선달은 설현이 사윗감으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초하의 고생길이 눈에 훤히 보이는 가난한 집안으로 딸을 보내고 싶지가 않았다. 이번에는 초하가 제대로 된 신랑을 만나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었다. 정선달은 바깥 소리를 애써 외면하며 서랑에게 술을 권했다. 신경 쓰지 말고 우린 술이나 마시세. 정선달이 그렇게 말했으나 밖에서 들리는 설현과 초아의 두렁거리는 소리가 서랑의 질투심을 자극했다. 서랑은 술김에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마루에 걸터앉아 속삭이고 있는 젊은 남녀를 향해 한마디 했다. 이보시오, 보아하니 무술께나 하신 분 같은데 나와 실력을 겨뤄보는 것이 어떻소? 당신도 나도 초안왕자를 마음에 두고 있으니 지는 사람이 깨끗이 물러나도록 합시다. 그 소리에 설현이 앞으로 나서자 초아가 그를 막았다. 술 기운에 하는 소린데 신경 쓰지 말아요. 그러자 서랑이 밖으로 나왔다. 술 기운이 아니오.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내를 얻는다면 불속이라도 뛰어들 심정이오. 좋소. 대결을 받아들이겠소. 서랑은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마당에 메어둔 말에서 칼을 빼들고 설현에게 달려들었다. 대결이라고 하기보단 적과의 싸움이라도 벌이듯 눈엔 살기마저 감돌았다. 설현도 재빠르게 차고 있던 칼을 빼서 서랑의 공격을 막았다. 두 사람 다 질투심과 자존심이 걸린 대결에서 조금도 물러서질 않았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바라보던 정선달도 사생결단이라도 낼 것 같은 두 사람의 모습에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던지 밖으로 나왔다. 이보게들 진정하게. 대결은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서랑의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다시 집어드시오. 아니요. 내가 졌소. 깨끗이 양보하겠소. 김서랑도 약속을 지키는 사내였다. 떨어진 칼을 주워 말에 꽂더니 말에 올라 그 길로 돌아가 버렸다. 정선달은 서랑이 대결에서 져서 돌아가 버리자 설현과 초아의 만남을 반대할 명분이 약해졌다. 하지만 그렇게 포기한 서랑을 생각하면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런 일로 여자를 포기해? 어리석기는. 들녘에 곡식이 무르익는 가을이 왔다. 설현과 초아도 혼인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무렵 나라가 전쟁 소식으로 온통 시끄러웠다. 변방의 오랑캐가 국경을 침략해 내려오고 있던 것이다. 하지만 군포를 내고 군역을 면하거나 양반들은 권력을 이용해 면제를 받기 일쑤라서 나라를 지킬 만한 장정들이 턱없이 부족했다. 그 바람에 퇴역한 무인들까지 동원하게 되었고 마침내 정선달도 군역에 따라 차출되기에 이르렀다. 안 돼요, 아버지. 그 연세에 어떻게? 나라의 부름을 받았는데 어쩌겠느냐. 부녀는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설현이 집으로 찾아왔다. 연세 드신 몸으로 어찌 감당하시렵니까? 제가 대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될 말이네. 어찌 그런단 말인가? 내가 없는 동안 초아를 부탁하네. 하지만 설현은 결심을 굽히지 않았다. 돌아오는 대로 초아 낭자와 혼인하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설현은 정선달 대신 전장으로 떠났다. 한 해, 두 해가 흘렀다. 부름을 받고 전장에 나갔던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오는데
설현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1년이란 세월이 더 흘러갔고 늦가을이 되었다. 추수를 끝낸 들녘마다 찬바람이 휘감고 가지 끝에 매달린 나뭇잎들이 간당간당 흔들리고 있었다. 밤마다 설현 생각에 잠을 설치던 조아는 간밤에도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그런 딸을 보며 안타까움에 정선달이 한마디 했다. 이제 단념해야 할 것 같구나. 너도 잊어버려라. 아버지, 그 사람이 누구 때문에 그곳에 가게 되었는지 잊으셨어요? 저는 그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시집가지 않겠어요. 초아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설현 도련님, 어디 계신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며칠 후 그동안 보이지 않던 김사랑이 다시 집에 찾아와 정선달과 술잔을 기울였다. 서랑이 돌아간 후 초아는 굳은 결심을 했다. 그래, 이대로 기다릴 순 없어. 찾아가 보자. 다음 날 날이 밝자 초아는 남장을 하고 설현이 입대하며 맡겨둔 말에 올라타고서 변방을 향해 길을 떠났다. 여긴 들어올 수 없어. 변고당하기 전에 돌아가시오. 초아는 국경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에게 제지를 당하고 주변을 맴돌며 수소문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설현이 있는 곳을 찾기란 쉽지가 않았다. 며칠을 찾아 헤매던 초아는 설현 찾기를 포기하고는 힘없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때 길을 따라 돌아오는 초아의 눈에 부상당의 다리를 절뚝절뚝 절며 지팡이에 의지해 걸어오는 사내의 모습이 보였다. 그건 바로 3년 전 전장으로 떠났던 설현이었다. 초아는 말에서 내려 설현 앞으로 다가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도련님, 저예요. 왜 돌아오지 않고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겁니까? 이런 꼴로 어떻게 낭자를 볼 수 있겠소? 나를 포기하고 다른 사내와 혼인할 때까지 낭자 곁에 나타나지 않기로 작정했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도련님의 다리가 되어드리겠어요. 지금 당장 돌아가요. 두 사람은 그 길로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여보게, 어서 오게. 정선달도 부상당한 설현을 보며 미안함과 반가움에 꼭 껴안았다. 허튼 생각을 하려 한 자신이 마냥 부끄러웠다. 한 달이 지난 후 그들은 혼례를 올렸다. 혼례식엔 김사랑도 자리를 같이 해 진심으로 두 사람을 축하해 주었다. 설현은 무사의 꿈은 포기했지만 대신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신부를 얻게 되었다. 그 후 두 사람은 장터로 나가 포목점을 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점포는 손님으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한양에서 내려온 남편 친구. 오늘도 예방 심태섭은 갈짓자 걸음으로 집을 향하고 있었다. 관할을 나오자마자 매일 출근 도장을 찍는 동네 주막집에서 그날도 어김없이 술잔을 기울였다. 예방날이 외상값은 언제 갚을 거예요? 거 얼마나 된다고 그리 부채는 거요. 내 쉬 갚으리다. 그까지 몇 푼 된다고. 여기 한 잔 더. 아이, 이렇게 늘 외상술을 드시면. 이 사람아, 이 소리 좀 들어보게. 그러더니 허리춤에 차고 있던 엽전 주머니를 흔들어댔다. 그 모습을 보던 주모의 낯빛이 순식간에 달라졌다. 아이, 나리, 한 잔 쭉 드시어요. 태섭의 주머니에서 묵직한 엽전 소리가 나자 눈치 빠른 주모의 교태가 한결 간드러졌다. 그렇게 그날도 태섭은 거나하게 술을 들이켜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태섭은 평소에는
청렴하고 맡은 일에 충실한 아전이었다. 하지만 퇴청 후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듯 주막에 들어가서 술만 마셨다 하면 돌변하는 것이다. 그날도 관청에서 받은 몇 푼의 녹도 주막에서 한잔하고 외상값을 갚고 보니 주머니에 엽전이 남아날 재간이 없었다. 살인문을 열고 들어가는 태섭의 주머니는 그날도 텅 비어 있었다.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은 이형을 갈지 않아서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태섭은 그날 아침에 아내에게 큰 소리를 쳤다. 여보, 오늘은 술을 안 마시고 들어오리다. 매일 술이 떡이 돼서 들어와도 싫은 소리 한 번 없는 아내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마워서 아침에 굳게 마음을 먹고 집을 나온 것이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발이 저절로 주막으로 향하는 걸 어찌하겠는가. 여봐라, 서방님이 왔다. 문 열어라. 쓰러져가는 살인문을 향해 외치자 아내가 뛰어나왔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한잔 하셨구려. 한잔 했지. 한양에서 친구가 내려와서 그냥 올 수가 있어야지. 착하고 순진한 아내는 그 흔한 잔소리 한마디 없이 남편을 부축해 방에다 눕혔다. 착한 아내는 남편이 팥으로 매주를 쏜다 해도 믿는 그런 착하고 착해 빠진 여자였다. 거짓말을 하고 보니 미안해진 남편은 아내를 이불 속으로 불렀다. 여보, 이리 들어오구려. 아내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태섭은 아내의 수척해진 몸을 껴안으며 눈물을 찔끔거렸다. 미안하구먼, 미안하고 말고. 아침이 밝아왔다. 내가 죽일 놈이지. 어쩌자고 그걸 다 퍼주었나. 이러다가 식구들 길거리에 나앉힐 판이지. 술이 깨자 태섭은 취흥이 올라 주머니를 탁탁 털어버린 걸 기억하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일어나셨어요? 속풀이 좀 하세요. 아내가 북어대가리에 붙은 살점을 말라 푹 끓여서 가지고 들어왔다. 그리고 평소에는 묻지도 않던 아내가 그날은 웬일로 누구하고 마셨는지 꼬치꼬치 물어보는 게 아닌가. 저기 한양에서 오랜 친구가 내려와서. 태섭은 머뭇거리며 둘러댔다. 저 한양 친구 함자가 어떻게 되는지요? 태섭은 속으로 별걸 다 물어보네 하고 생각했지만 태연하게 과거 공부하는 박인수라는 친구야 하고 대답했다. 처음 듣는 이름이네요? 그렇지. 돌아오는 과거 시험에 붙기만 하면 나를 끌어준다고 약조했지. 아직 어려운 형편이라서 내 주머니 돈까지 탁탁 털어주었다니까. 워낙 믿음직한 친구라서 잘 될 거요. 그래요?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분이 잘 되도록 정성을 들여야겠어요. 아내는 남편 출세를 위해서라도 박인수라는 친구가 꼭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태섭은 그때부터 술판을 버리고 들어오는 날이면 친구 박인수 핑계를 대곤 했다. 오늘도 인수 그 친구가 찾아와서. 과거를 치러야 하는 분이 이렇게 자주 오시면 언제 공부를 하시나요? 잡념이 생겨서 힘을 얻으려고 오는 거야. 공부는 밤에 하면 되니까. 녹을 가져오지 않아서 집안 형편은 말로 할 수 없었다. 그래도 아내는 친구 뒷바라지 하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럴수록 아내는 박인수라는 얼굴도 모르는 친구의 장원급제를 바라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는 것이었다. 박인수라는 사람이 대체 누구요? 예방날이 친구분이라고 하더라고.
태섭이 아내가 뒷곁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은 이웃 안악들이 수군거렸다.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 여러 해가 지났다. 그런데 이번 과거에 장원 급제한 선비가 바로 박인수 아닌가? 그는 한양 박대감의 둘째 아들이었다. 해마다 과거를 치렀으나 매번 낙방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합격한 것이다. 그리고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박인수가 태섭이 예방으로 일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 관아에 사또로 임용되어 가게 된 것이다. 예방 친구가 사또가 되어 내려온다는구먼. 기도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나 보네. 고을에 그 소문이 쫙 퍼졌다. 당신 친구분이 고을 사또가 돼서 온다면서요? 응, 그래. 아내의 얘기에 태섭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한양에서 내려오는 신관 사또의 이름이 하필이면 박인수라니. 정말 큰일 났다. 신관 사또가 부임했다. 그런데 그는 부임 첫날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 바로 예방이 자기 친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예방 아내가 친구 박인수의 과거 급제를 위해 몇 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드렸다는 얘기도 듣게 되었다. 조상님의 은혜도 은혜지만 예방 부인의 정성스러운 기도 덕분에 장원급제를 한 건지도 모르겠군. 사또 박인수는 부임한 첫날 아전들과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예방을 바라보았다. 예방은 잠시 나를 따라 들어오라. 말을 마치고 사또가 내전으로 들어가자 예방은 급히 그 뒤를 따랐다. 예방은 이제 출세길이 열렸군. 첫날부터 친구를 찾네? 아전들이 부러운 눈길을 보냈다. 하지만 당사자인 태섭은 아내를 속인 걸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다. 사또 예방 대령했습니다. 들어오라. 태섭이 들어가니 사또가 주안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게 얼마만인가? 이리 와서 앉게 친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또. 태섭은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자 사또가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부인의 정성 어린 기도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섰는지도 모를 일이요. 알지도 못하는 박인수라는 이름을 친구라고 한 것도 우연치고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요. 예방에 대해 알아보니 청렴하고 성실한 사람이더군. 딱 한 가지. 그 술버릇만 고치면 말이요. 그 후 사또는 심태섭을 친구처럼 허물없이 대했다. 그리고 모두 사또를 태섭의 한양 친구라고 믿었다. 박인수는 후일에 정승까지 지냈고 부임하는 곳마다 태섭을 동행하여 중요한 일자리를 맡겼다. 또한 태섭 내외를 가까이 살게 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했다. 친구는 평양감사, 나는 가난뱅이. 어려서부터 같은 동네에 살며 가깝게 지내온 김씨와 박시성의 두 친구가 있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이렇게 맹세했다. 우리 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변치 말도록 하세. 앞으로 누가 잘 되고 누가 못 되든 반드시 행복과 불행을 함께 나누세. 몇 해 후 두 사람 처지가 천지 차이로 달라졌다. 김시성의 친구는 과거에 급제해서 높은 벼슬을 얻고 형편이 날로 좋아진 반면에 박시성의 친구는 여러 차례 과거에 실패를 거듭하다가 가세마저 기울어 끼니조차 잊기 힘든 형편이 되었다. 그래서 박은 김을 의지해 살아갔고 김 역시 박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김이 지난날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도와주기는 했지만 마치 적선이라도 하듯이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식량밖에는 주지 않았다.
박은 그런 자신의 처지가 창피하기도 하고 친구인 김의 행동이 야속하게 여겨졌지만 어쩔 수 없이 참아야만 했다. 그래도 김은 만날 때마다 여보게, 앞으로 내 벼슬이 높아지면 그때 가서는 더 잘 돌봐주겠네 하고 마음을 달래주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김이 평양 감사가 되어 떠나게 되었다. 김이 떠나면서 박에게 평양에 가서도 계속 식량을 보낼 테니 굳이 평양까지 찾아오지 말게 하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박은 매우 고마워했다. 그러나 평양으로 떠난 김은 그 후 통 소식이 없을 뿐 아니라 식량도 보내주지 않았다. 그때까지 김만 의지해 살아온 박은 살 길이 막막해졌다. 자신의 배고픔은 젖혀두고라도 식구들의 굶주림은 참으로 견디기가 어려웠다. 참다 못해 박은 평양으로 친구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누덕누덕 기운 옷에 노자 한 푼 없이 집을 나섰다. 여러 날 걸식을 하며 부르튼 발을 질질 끌고 가까스로 평양에 닿았지만 자기를 맞는 김의 태도는 너무나 뜻밖이었다. 평양 감사라면 누구보다 권세 있고 호사스러운 자리였다. 그런데 딱한 형편에 처한 친구를 맞이하는 그의 태도는 너무나 냉정했다. 찬밥 한 그릇을 마루에 차려주게 하고는 아무 소리 말고 어서 돌아가게 하며 냉대하는 것이었다. 박은 서름이 복받쳐 올라 당장 뛰쳐나오고 싶은 걸 참았다. 자네가 나를 이렇게 대할 줄 꿈에도 몰랐네. 그는 울먹이는 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대문을 나섰다. 김은 그러한 박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고만 있었다. 박은 곧장 성 밖으로 나왔다. 마음 같아서는 대동강물에 뛰어들고 싶을 뿐이었지만 집안 식구들 때문에 그럴 수도 없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원망스러웠다. 박은 휘청거리며 정처 없이 걸었다. 한참을 걸어 날이 어두워질 무렵 눈에 띄는 길가 주막을 찾아들었다. 박은 지친 나머지 그만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나이가 지긋한 한 여인이 박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몹시 시장하실 텐데 우선 식사부터 드시고 한숨 푹 주무시지요 하며 밥상을 차려주었다. 감사께서 분부하신 일이옵니다. 여인은 그렇게 말하고 물러갔다. 뭐? 감사가 분부를 했다고? 나를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고생을 시킬 모양이구먼. 박은 너무나 노여웠다. 하지만 워낙 여러 날을 굶은지라 음식상을 대하고 보니 그냥 물리칠 수가 없었다. 다음 날 날이 밝아 눈을 뜨자마자 박은 갈 길이 급해 그 길로 주막을 나와서 며칠을 두고 비틀비틀 걸었다. 아무 데서나 자고 아무 집이고 닥치는 대로 찾아 들어가 얻어먹었다. 옷은 넝마처럼 헐고 몰골은 험하기 이를 데 없었다. 원망하는 것도 지치고 집 걱정도 잊었다. 지친 몸을 간신히 끌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있었다. 그럭저럭 송도 가까이 왔을 때였다. 느닷없이 관청 하인 옷차림의 사내가 뒤쫓아와 평양 감사께서 이 편지를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서신을 건네주고는 돌아가 버렸다. 박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겉봉을 뜯었다. 자네 집에 초상이 났으니 속히 가보게. 이렇게만 적혀 있을 뿐 누가 어떻게 죽었는지 한마디도 쉬어있지 않았다. 박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운을 내서 집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정신없이 걸어서 간신히 집에 닿고 보니 또 다른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전에 자기가 살던 오두막집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닌가. 박은 가슴이 미어졌다.
기어이 집마저 넘어가고 말았구나. 틀림없이 온 식구가 거리를 헤매다가 누가 죽은 모양이로군. 이렇게 중얼거리며 흐르는 눈물도 닦지 않고 정처 없이 걸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박은 어느 고래등 같은 기와집 대문 앞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그때 안에서 인기척에 놀라 어린 종이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그 어린 종은 주저앉아 있는 박을 보고는 혹시 이 어른이? 하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급히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정신이 흐릿한 중에도 박은 몸을 일으켜 대문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안에서 상복을 입은 젊은이와 여인들이 뒤따라 나왔다. 순간 박은 저건 내 아들 아닌가? 아니, 우리 집 식구들이다. 하고 외치며 깜짝 놀랐다. 안에서 나오던 사람들은 박의 소리를 듣고 놀라 멈칫 서서 한참 바라보았다. 아니, 아버님 아니세요? 이게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아들은 입을 벌린 채 담을 줄을 몰랐다. 여보! 아내도 말을 잇지 못했다. 모두 박을 바라보는 눈빛이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귀신을 대하는 듯 했다. 박이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니 안채 큰 마루에 장례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식구들의 부축을 받으며 안으로 들어간 박은 비로소 자초지종을 알게 되었다. 박이 평양으로 떠난 지 여러 날 후 평양 감사 심부름이라며 어떤 사람이 찾아와 지금의 집으로 식구들을 옮겨 살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곳간에 식량까지 가득 채워서 말이다. 그 후로 통 소식이 없더니 엊그제 벼랑간 한 사람이 역시 평양 감사 심부름이라며 관을 떠매고 와서 이댁 주인 어른께서 평양에서 병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가버렸다. 그래서 내일 발인을 하려던 참인데 뜻밖의 박이 이렇게 살아 돌아왔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어느 누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하고 아내가 말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다고 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박이 관뚜껑을 열었더니 그 안에 금전과 은전이 가득 들어있는 게 아닌가. 거기에 쪽지가 하나 들어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사람이 재물을 쉽게 얻으면 쉽게 없애고 게을러지기 마련이라네. 그래서 자네한테 마음에도 없는 고생을 시켰다네. 이건 그동안 내가 아끼고 모은 것이니 부디 뜻있게 써주기 바라네. 박은 김의 글을 보고 흐느껴 울었다. 그리고 친구의 우정을 오해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수다쟁이 부인. 어느 마을에 부유한 지주의 작은 밭을 빌려 경작하는 농부가 있었다. 어느 날 밭을 가는데 곡괭이에 뭔가 걸려서 움직이지 않았다. 처음엔 돌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옛날 동전으로 가득한 커다란 금화 상자였다. 그 안에는 수백 년 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숨겨놓았던 금화가 가득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집으로 가져가자. 농부는 그걸 집으로 질질 끌고 갔다. 물론 원래 주인은 오랜 옛날에 죽었다. 그렇지만 욕심 많고 지독한 지주가 자기 밭에서 금화가 발견된 걸 알면 금화의 주인임을 주장하고 전부 빼앗아 갈 게 뻔했다. 그래서 농부는 발견한 금화에 대해서 자기 아내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아내에게 그 사실에 대해 조용히 하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러나 아내는 수다쟁이였다. 그 비밀을 이웃집 여자들에게 말해버렸고 심지어 자기 남편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는 사실조차도 다 말해버렸다.
그리고는 이웃집 여자들에게 자기에게 들은 얘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그들 역시 그 비밀을 지키지 않았다.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 마침내 지주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뭐라고? 내 땅에서 금화를 발견했다고? 이 괘씸한 사람 같으니라고. 그걸 숨기고 있단 말인가? 지주는 당장 농부의 오두막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아내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지주는 그 일에 대해서 부인에게 물었고 부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다 말해버렸다. 남편이 밭에서 금화가 가득한 상자를 발견했고 지금은 그 돈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른다고 대답했다. 주인은 다음에 다시 와서 조사하겠다고 말하고는 집으로 가버렸다. 농부가 집에 왔을 때 아내는 일어났던 일을 모두 말했다. 그런데도 농부는 그녀를 나무라지 않았다. 그는 지혜롭고 처신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다음 날 그는 이웃집에서 달구지를 빌려와 아내와 함께 장에 갔다. 그리고는 아내와 주거니 받거니 술을 곁들여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마셨다. 아내는 술 기운이 감돌자 기분이 좋아졌다. 농부는 집에 오는 길에 따끈따끈한 찐빵을 잔뜩 사서 커다란 망태기에 집어넣었다. 늦가을이었고 바람이 세차게 불 때 그들은 어둠 속에서 달구지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아내는 술을 마신 탓에 취기가 올라 고온이 잠들어 있었다. 한참을 간 후에 아내의 머리에 빵이 떨어져서 잠이 깨었고 또 하나가 그녀의 무릎으로 떨어졌다. 아직 술이 덜 깨서 몽롱한 아내가 다시 잠이 들자 빵들이 다시 비오듯 떨어졌다. 남편이 빵을 공중으로 던지고 있었던 것이다. 무슨 일이에요? 뜨거운 빵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아내가 남편에게 소리쳤다. 당신 말이 맞아. 빵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어. 날씨가 좋지 않구려. 아내는 다시 잠이 들었다. 지주의 집을 지나가고 있을 때 아내는 나귀 울음소리에 잠을 깼다. 저건 뭐예요? 그녀가 불안한 듯 소리쳤다.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사실 저건 우리 지주에게 돈을 빌려준 도깨비요. 이자를 갚지 않아서 도깨비가 지주를 고문하고 있어. 채찍으로 때리고 있구려. 무서워요. 빨리 여기서 떠나요. 아내가 말했다. 그래서 남편은 소에 채찍을 가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안전하게 집에 갔다. 집에 도착해 남편이 말했다. 여보, 들어봐요. 장터에 있을 때 나쁜 소식을 들었어. 적이 지금 이 나라에 침입했고 밤에는 우리 마을까지 올 거라네. 위험하니 당신은 창고에 숨어 있어요. 그동안 난 우리 재산을 잘 보호할 테니. 그래서 아내는 밤새 벌벌 떨면서 창고에 숨어 있었다. 남편은 밖으로 나가서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밤새도록 아내가 잠을 못 자게 하려는 것이었다. 농부는 아침 무렵에 아내에게 나와도 된다고 말했다. 다행이야. 우리 재산을 지켰어. 적들과 밤새 싸웠는데 새벽에 여기를 떠났어. 정말 다행이네요. 모든 것이 잘 끝났어요. 놀라서 죽는 줄 알았어요. 며칠 후에 지주가 집 앞에 서 있는 농부를 찾아왔다. 자네 내 밭에서 찾은 금화는 어디 있나? 남자는 금화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거짓말하지 말게. 자네 마누라가 금화를 찾았다고 나한테 다 말했어. 그럴만도 하네요. 제 아내는 가끔 이상해요. 하는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지요. 그러자 지주가 여자를 불러서 자기한테 남편이 밭에서 금화가 잔뜩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했다고 말한 것이 사실인지 물었다. 그럼요, 확실해요. 며칠 전에는 금화에 대해 알아볼 겸
남편과 함께 장터에 나가 좋은 시간도 보낸걸요. 그게 언제요? 지주가 말했다. 그게 무서운 바람이 세차게 불던 날 하늘에서 뜨거운 빵이 떨어졌을 때죠. 뭐라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집어치우고 그게 언제냔 말이오. 저기 우리 마을을 침입한 날에 우리 밭에서 큰 싸움이 일어난 날이오. 무슨 싸움? 저기 침입했다니. 제정신이 아니군. 자세히 말해보시오. 장터에 언제 갔소? 아내는 말하기 싫었지만 어렵게 대답해야 했다. 도깨비가 어르신을 고문하고 때린 그날 저녁 때였어요. 도깨비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서 두들겨 맞은 날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여자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군. 그러더니 씩씩거리며 돌아가 버렸다. 그리고 다시는 금화에 관해 묻지 않았다. 얼마 후 농부는 그 마을을 떠났다. 먼 곳으로 옮겨간 농부는 농가 밭을 사고 아내와 함께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3가지 보물. 오래전 어느 곳에 가난한 어부가 살고 있었다. 그는 3년 전부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아이가 4이나 되는 어부는 밥도 먹기 어려울 만큼 생활이 어려웠다. 그래도 어부는 날마다 희망을 품고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다. 오늘은 고기가 잡히겠지? 어느 날 어부가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물속에서 바다의 악마 네미코가 얼굴을 내밀고 말했다. 고기 잡는 친구, 내 부탁을 들어주면 고기가 많이 잡히도록 해주겠네. 어때? 무슨 부탁인데? 내 아들을 내게 주지 않겠나? 지금 아들이 아니라 다음에 태어날 아들 말이야. 어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좋아, 내 말대로 하지. 마침내 어부는 그 제안을 승낙하고 말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온 가족이 굶어 죽거나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틀림없이 약속했다. 그 애가 13살이 되면 데리러 오겠다. 이렇게 말하고 네미코는 파도 사이로 사라져버렸다. 그 뒤부터 어부가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던지기만 하면 항상 물고기가 그물 가득히 잡히기 시작했다. 어부는 곧 부자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부의 집에 사내아이가 태어났다. 어부는 그 아이를 브루노라고 불렀다. 브루노는 튼튼하고 귀엽게 자랐다. 날이 가고 해가 바뀌어 마침내 브루노가 13살이 되기 하루 전날이었다. 악마와의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던 어부가 바다에 나가자 바다의 악마 네미코가 파도 사이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약속한 날이 내일이다. 잊지 않았겠지? 할 수 없지. 약속은 약속이니까. 어부가 힘없이 대답했다. 불쌍한 브루노, 귀여운 너를 네미코에게 주다니. 그런 약속은 하지 말걸. 어부는 후회했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 어부는 브루노를 인기척이 없는 쓸쓸한 바닷가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브루노를 바닷가에 남겨둔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배를 저 바다로 나갔다. 시간을 끌면 그만큼 더 헤어지기 괴로울 것이기 때문이었다. 영문도 모르는 브루노는 아버지가 자기를 혼자 두고 바다로 나가버리자 바닷가에 앉아서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러자 그곳에 네미코가 나타났다. 예, 거기서 뭘 하고 있니?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네미코는 껄껄 웃었다. 헤헤, 내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을 거다.
넌 오늘부터 내 아들이 되는 거다. 브루노는 네미코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그러나 어린 소년의 힘으로는 악마의 힘을 당할 수 없었다. 브루노는 마침내 바닷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었다. 사람 살려요! 브루노가 큰 소리로 외쳤다. 바로 그때였다. 푸른 하늘에서 매 한 마리가 쏜살같이 내려오더니 네미코의 손에서 브루노를 빼앗아 등에 태우고는 화가 난 네미코를 비웃듯이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 브루노가 매의 등에 타고 간 곳은 바로 험한 산 위에 있는 매공주의 성이었다. 매공주는 귀여운 사내아이가 네미코에게 끌려가는 걸 보고 힘센 부하를 시켜서 브루노를 성으로 데려오게 한 것이다. 지금까지 혼자 살아서 너무 외로웠어요. 그러니 앞으로 나와 함께 재미있게 살아요. 브루노는 매공주의 말을 거부할 수가 없었다. 목숨을 구해준 은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던 것이다. 그 후 7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동안 브루노는 매공주의 성에서 아무 불편 없이 즐겁게 하루하루를 지냈다. 그러나 항상 집과 부모, 형제의 일이 마음에 걸렸다. 어느 날 성의 창문에서 먼 하늘을 바라보는 브루노의 모습을 보고 매공주가 말했다. 그렇게 집이 그리우면 집에 다녀오세요. 하지만 섣달 금음날까지는 틀림없이 돌아와야 합니다. 그럼요. 아버지와 어머니 얼굴만 보고 곧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이 루비 반지를 가지고 가세요. 이 반지는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반지랍니다. 하지만 누가 물어봐도 절대로 내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알았습니다.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브루노는 매공주에게 받은 루비 반지를 끼고 고향을 향해 길을 떠났다. 집에 돌아와 보니 부자로 잘 살던 집안이 옛날과 마찬가지로 몹시 가난해져 있었다. 브루노가 없어진 후로 아버지가 일할 기운을 잃고 2번 다시 바다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말을 들은 브루노는 그날 밤 식구들이 잠든 뒤에 살그머니 일어나 루비 반지에게 부탁했다. 반지야, 이 오두막을 훌륭한 저택으로 만들어다오. 그러자 다 쓰러져 가던 오두막이 눈 깜짝할 사이에 훌륭한 저택으로 변했다. 침대와 의자를 비롯해 집안의 가구도 모두 좋은 것으로 바뀌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아버지와 어머니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어쩔 줄 몰랐다. 브루노는 얼마 동안 그 집에서 식구들과 함께 즐겁게 지냈다. 그러나 그 즐거움도 잠시였다. 어느새 매공주와 약속한 섣달 금음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전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다니 어디로 간단 말이냐? 그건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1년에 한 번은 꼭 아버지와 어머니를 뵈러 오겠어요. 브루노는 이별을 슬퍼하는 식구들을 남겨둔 채 반지에게 부탁해서 얻은 말을 타고 또다시 고향을 떠났다. 매공주의 성을 향해 여행을 계속하던 브루노가 어떤 나라를 지나다 보니 때마침 무술 시합이 한창 벌어지고 있었다. 시합에서 이기는 사람은 그 나라의 공주와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다. 브루노는 한번 자기의 힘을 시험해 보려고 시합에 참가했다. 첫날과 둘째 날은 상대방을 무찌르고 이겼다.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되었다. 브루노는 이번 시합에 이기면 바로 매공주가 있는 성으로 돌아가자 하고 생각했다. 브루노는 마지막 시합도 있는 힘을 다해 잘 싸웠다. 마지막 한 사람을 물리쳤을 때 브루노는 빠져나갈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버렸다. 임금님은 브루노를 가까이 불러 말했다. 정말 잘 싸웠다. 이렇게 훌륭한 젊은이를 맡게 되어 매우 기쁘다.
공주와 결혼해서 내 뒤를 이어다오. 그 말을 들은 브루노는 매우 난처했다. 안 됩니다, 임금님.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공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 공주인고? 브루노는 더욱 난처해져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공주는 어디에 살며 이름이 무엇인가? 임금님이 묻는 바람에 브루노는 할 수 없이 매공주의 이름을 말하며 루비 반지에게 부탁했다. 루비 반지야, 매공주님을 이곳에 모셔와다오. 임금님에게 매공주의 모습을 보여드리자. 그러자 모습을 나타낸 매공주가 몹시 화를 냈다. 내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도대체 어찌 된 일이죠? 당신처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는 이제 상대하지 않겠어요. 당신은 앞으로 쇠로 만든 구두가 7켤레나 닳아 없어지도록 나를 찾아 헤맨 뒤에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매공주는 브루노의 손에서 반지를 빼앗고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임금님이 말했다. 이제 알았다. 무술 시합에서 이긴 건 너의 힘이 아니라 루비 반지의 힘이었구나. 여봐라! 빨리 이놈을 붙잡아라! 브루노는 꼼짝없이 병사들에게 붙잡혔다. 그리고는 임금님을 속인 죄로 몽둥이로 호되게 얻어맞고 궁전에서 내쫓겼다. 반지도 잃고 말도 잃은 브루노는 힘없이 터벅터벅 거리를 걸어갔다. 그러다가 대장간을 발견하고는 7켤레의 쇠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7켤레의 구두가 만들어지자 브루노는 1켤레는 신고 나머지 6켤레는 짊어지고 길을 떠났다. 얼마를 걸어가니 커다란 숲이 나타났다. 숲으로 들어가자 난데없이 3명의 도둑이 나타났다. 그런데 도둑들은 쇠구두를 6켤레나 짊어진 브루노를 보자 깜짝 놀라 도망가 버렸다. 도둑들이 도망가고 나니 그 자리에는 구두 1켤레와 망토가 남아있었다. 얼빠진 도둑들이군. 브루노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무심코 그 망토를 입었다. 그러자 희한하게도 브루노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상하게 여긴 브루노는 이번에는 구두를 신어보았다. 그러자 발이 아주 가벼워져 바람보다도 빨리 달릴 수 있었다. 뜻밖의 좋은 걸 얻었는데? 브루노는 망토를 쓰고 모습을 감춘 뒤 바람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구두를 신고 매공주를 찾아 길을 떠났다. 브루노는 번개같이 바람을 앞질러 나갔다. 그리고 바람에게 물었다. 누가 매공주를 보지 못했느냐? 바람은 온 세계를 휩쓸고 다니니까 틀림없이 매공주의 행방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북쪽 바람, 서쪽 바람, 동쪽 바람, 북동쪽 바람 모두 한결같이 그런 공주님은 모른다 하고 대답할 뿐이었다. 브루노는 할 수 없이 계속 달렸다. 마침내 아주 뜨거운 남쪽 바람을 만났다. 매공주님이 어디 있는지 아니? 브루노가 묻자 남쪽 바람이 대답했다. 알고 있지. 매공주님은 병이 나서 앓고 있단다. 브루노라는 젊은이가 공주님과의 약속을 어겨서 슬픈 나머지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라는 소문이다. 이거 야단났군. 내가 바로 매공주와의 약속을 어긴 브루노야. 제발 매공주가 있는 곳을 알려다오. 말로 해서는 모를 만큼 복잡한 곳이야. 정 그렇다면 데리고 가주지. 내 목을 꼭 붙잡아.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 달리기만은 너한테 지지 않을 테니까. 그렇다면 출발이다. 남쪽 바람은 뜨거운 열을 내뿜으며 달렸다. 얼마나 달렸을까?
남쪽 바람이 달리는 것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것 봐, 브루노. 왜 그러니, 남쪽 바람? 무슨 일이지? 브루노가 남쪽 바람보다 훨씬 앞쪽에서 대답했다. 매 공주님의 성은 이쪽이야. 남쪽 바람은 숨을 한번 내쉬어 그 성의 문을 열었다. 고마워, 남쪽 바람아. 브루노는 인사를 하고 망토를 뒤집어 쓴 채 매공주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서는 때마침 하녀가 매공주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매공주님, 기분은 좀 어떠세요? 좀 나아지셨나요? 아니, 지금 막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숨쉬기가 더 힘들어졌어. 뭐 좀 잡수시겠어요? 커피든 초콜릿이든 수프든.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 그러나 하녀가 열심히 권하자 매공주도 마침내 정 그렇다면 거기 놓고 가거라. 먹고 싶을 때 먹겠다. 하고 말했다. 하녀는 커피를 매공주의 머리맡에 갖다 놓았다. 그러나 하녀가 나가자 망토를 뒤집어 쓴 브루노가 몰래 그 커피를 마셔버렸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온 하녀는 빈 커피잔을 보고는 매공주가 마신 줄 알고 이번에는 초콜릿을 가져왔다. 그러자 그것도 브루노가 몰래 먹어버렸다. 이번에는 스프를 가져왔다. 그것도 브루노가 재빨리 마셔버렸다. 빈 그릇을 보고 하녀가 말했다. 잘하셨어요, 매공주님. 이렇게 음식을 잘 드시면 병도 곧 나을 겁니다. 뭐라고? 내가 뭘 먹었다는 거냐? 매공주는 이상한 듯이 되물었다. 하녀는 그 말을 듣자 가엾다는 듯이 매공주를 바라보며 아, 가엾어라. 공주님이 이상해지셨나 봐. 하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브루노가 쓰고 있던 망토를 훌렁 벗었다. 매공주님! 어머! 브루노!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브루노를 보고 매공주는 매우 기뻐했다. 그 뒤 매공주는 병이 다 나았으며 두 사람은 결혼했다. 결혼식 날에는 먼 곳에 있는 브루노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도 모두 초대했다. 브루노는 매공주와 결혼한 뒤로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세 사람의 멍청이. 어느 농부에게 딸 셋이 있었다. 큰딸은 신랑감이 정해져서 곧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신랑 될 사람이 찾아왔다. 어서 오게나. 어머니는 사위 될 사람을 반기며 둘째 딸에게 말했다. 차를 끓여야 하니 빨리 가서 물을 길어 오거라. 하지만 물을 길러간 둘째 딸은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조바심이 나서 셋째 딸에게 말했다. 아니, 어디서 꾸물거리게 이렇게 늦을까? 언니가 뭐하고 있는지 빨리 가봐라. 셋째 딸이 가보니 둘째 딸은 우물가에 멍청하게 앉아 있었다. 언니 뭐하는 거야? 엄마가 빨리 물 길러 오래. 동생 말을 들은 둘째 딸이 이렇게 대답했다. 나 지금 곰곰이 생각하는 중이야. 언니가 곧 결혼하지 않니? 그러면 얼마 안 있어 아기가 태어날 거 아니야. 그 아기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생각하는 거야. 그 말을 들은 동생은 손뼉을 치며 말했다. 아, 정말 멋진 생각이야. 그거라면 내가 더 멋진 이름을 생각해낼 수 있을 거야. 동생도 둘째 딸과 같이 우물가에 주저앉았다. 이렇게 두 멍청이 딸은 시간이 지나도 돌아올 줄 몰랐다. 참다 못한 어머니가 직접 우물가로 갔다. 기가 막히는군. 너희 뭐하고 있는 거냐? 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야단쳤다. 그러자 두 딸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언니가 시집을 가서 아기를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정말 훌륭한 생각이구나.
아기 이름이라면 그래도 내가 더 좋은 이름을 생각해내겠지. 그렇게 어머니도 딸들 옆에 앉아버렸다. 세 사람이 모두 돌아오지 않자 신랑을 대접하고 있던 큰딸은 몹시 궁금해서 우물가로 가보았다. 아니, 어쩌면 엄마까지도 그러고 계세요? 언제 손님한테 차를 대접할 작정이시죠? 정말 기가 막히는군요. 큰딸은 화를 내며 말했다. 그렇지만 얘야,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고 있지 않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자 큰딸도 금방 기뻐했다. 어머,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지 못했어요. 나도 같이 생각할래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돌아오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한 신랑감은 우물까지 찾아갔다. 우물가에 멍청하게 앉아있는 네 사람을 보고서 말했다. 거기서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사실은 자네와 내 딸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고 다 같이 생각하는 중이라네. 어머니의 말을 들은 신랑은 너무나 어이가 없었다. 그렇다면 평생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시오. 당신들보다 더 바보스러운 사람 셋을 만나면 다시 돌아와서 당신 딸과 결혼하겠어요. 신랑은 여자들의 바보스러운 모습을 보고 결혼할 마음이 없어진 것이다. 젊은이가 한참 걸어가다 보니 어떤 집의 주인 여자가 대패로 마루를 열심히 깎고 있었다. 여보시오, 뭐라고 계십니까? 젊은이가 물었다. 햇빛이 들어올 길을 닦는 중이라오. 그러시다면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햇빛이 얼마든지 들어올 텐데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군요. 좋은 것 가르쳐줘서 고맙소. 주인 여자는 크게 기뻐하며 마루 깎는 일을 그만두고 문을 활짝 열었다. 눈부신 햇살이 방 가득히 비쳤다. 그곳에서 얼마 안 가서 농부가 소를 때리기도 하고 고삐를 당기며 지붕 위로 끌어올리려는 것을 보았다.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젊은이가 물었다. 별일 아닐세. 저 지붕 위에 돋아난 풀을 소에게 먹이려는 걸세. 그러시면 소를 지붕에 끌어올릴 게 아니라 아저씨가 올라가서 풀을 뜯어 소에게 먹이면 되잖아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을 알려줘. 고맙군. 소는 너무 무겁단 말이야. 농부는 기뻐하면서 공손히 절을 했다. 다시 한참 가니 어떤 남자가 나뭇가지에 널어놓은 바지를 입으려고 껑충 뛰었다가는 떨어지며 무척 애를 쓰고 있었다. 바지를 나뭇가지에서 걷어내린 다음에 입으면 되지 않소? 그거 옳은 말씀 미처 생각 못했구먼. 남자는 싱글거리며 말했다. 젊은이는 그 멍청한 아가씨가 있는 집으로 다시 돌아와 큰딸을 아내로 삼았다. 그 세 딸보다 더 바보스러운 사람 셋을 만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죽음의 왕과 주정뱅이. 술 마시는 걸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다. 그는 매일 취할 때까지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심지어 모기떼가 달려들어 마구 피를 빨아도 알지 못했다. 모기들이 술이 섞인 자기 피를 먹고 취했다는 것도 알아채지 못했으니까. 그런 남자에게도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고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었다. 죽기 전에 내 아들이 성직자가 되는 걸 보고 싶다. 술을 많이 마시는 것 말고는 이 남자에게 소중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툭하면 아내에게 말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지 고민하지 말고 그냥 관 속에 술 한 병 넣어주는 것만 잊지 마. 그것만 잊지 마. 시간이 흐르고 아들이 자라서 마침내 성직자로 임명될 날이 되었다. 남자는 아들이 성직자가 된다는 것이 매우 기뻤다. 그러나 임명식이 시작되기 전에
잔뜩 술에 취한 이 남자는 그만 죽고 말았다. 아내는 너무 슬펐지만 생전의 부탁대로 술 한 병만 관에 넣었다.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온 죽은 주정뱅이는 술 한 병을 가지고 지옥으로 갔다. 죽음의 왕은 새로 도착한 주정뱅이에게 인사를 했다. 자는 일생 동안 좋은 일을 많이 했는가? 아니요. 저는 좋은 일을 하는데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단지 술을 마시는 데만 시간을 보냈지요. 그러면서 그는 술병을 열고 죽음의 왕 앞에서 술을 마셨다. 술의 향이 죽음의 왕의 코를 자극했다. 죽음의 왕은 궁금했다. 무엇 때문에 일생을 술을 마시며 보내게 된 거지? 술이 그렇게도 맛이 좋은가? 주정뱅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죽음의 왕에게 술을 조금 부어주었다. 만약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한번 마셔보세요. 술은 남자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술은 남자에게 충실합니다. 술을 마시면 조금 취하지만 긴장이 풀리게 되고 위안을 준답니다. 죽음의 왕은 호기심이 생겨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서 술을 마셔보았다. 맛은 별로 좋지 않았지만 주정뱅이의 말처럼 왠지 긴장이 풀리고 기분이 좋아졌다. 죽음의 왕과 주정뱅이는 앉아서 병을 다 비울 때까지 마시며 떠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남자는 자기 과거가 떠올라서 울기 시작했다. 죽음의 왕은 혼란스러웠다. 갑자기 왜 그러지? 너는 단지 술을 다 마신 것뿐인데 왜 우는 건가? 아들 생각이 났어요. 아들의 성직 임명식에 가지 못하게 돼서요. 아들이 성직자가 되는 것을 꼭 보고 싶었어요. 아들이 성직자가 되는 것을 본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었어요. 죽음의 왕은 그의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다. 비록 착한 일은 하지 않았더라도 아들이 성직자가 되기를 바랄 만큼 좋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만족스러웠다. 그래서 죽음의 왕은 생명책을 펴고 주정뱅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남자는 겨우 40살이었다. 죽음의 왕은 남자의 목숨을 살려주고 조금 더 지상에서 살게 해줄 수 있었다. 울지 마라. 내가 1년 동안 지상으로 보내주겠다. 그러면 너는 아들이 성직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1년 후엔 지옥으로 데려올 사람을 보내겠다. 여기 수명책을 봐라. 너는 지금 40살이다. 여기 내가 일만큼 더 해주겠다. 그건 내가 1년을 너에게 더 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너는 다시 돌아올 때 술 한 병을 더 가져와야 한다. 죽음의 왕은 취한 상태로 생명책에 1이라고 그었다. 그리고 책을 덮고 부하에게 주정뱅이를 지상까지 배웅해 주라고 했다. 남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는 아내에게 죽음의 왕과의 약속을 얘기해 주었다. 그리고 아들의 성직 임명식 준비를 했다. 드디어 아들은 성직자가 되었고 그 남자는 매우 기뻤다. 소원을 이루고 마음 편히 죽음의 왕이 자신을 데리러 보낼 부하를 기다렸다. 약속한 1년이 거의 다가오자 그 남자는 예전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기 시작했다. 그러나 죽을 날이 지나도 죽음의 왕은 남자에게 부하를 보내지 않았다. 두 번째 해도 지났지만 그 남자는 아직 살아있었다.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났다. 그 남자는 매우 늙었다. 그는 세월의 무상함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술도 마시고 싶지 않았다. 왜 나를 데리러 오지 않는 거지? 영원히 이렇게 늙은 상태로
살게 되는 건 아닐까? 한편 죽음의 왕도 혼란스러웠다. 주정뱅이가 술 한 병을 들고 오기로 약속한 날짜보다 훨씬 더 많이 지났다는 것을 알았다. 왜 돌아오지 않는 거지? 죽음의 왕은 생명책을 열고 그의 이름을 다시 찾아보았다. 아니,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알겠다. 생명책에는 그 남자의 원래 죽는 나이인 40 바로 옆에 1이라는 숫자가 붙어서 그어져 있었다. 그 1은 죽음의 왕이 취했을 때 쓰는 바람에 그 남자의 죽는 나이가 401이 되어버린 것이다. 술이 정신을 혼란하게 하는 걸 보니 틀림없이 좋지 않은 거야. 지금까지 이런 실수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술 때문에 그만 큰 실수를 해버렸군. 죽음의 왕은 뒤늦게 깨달았지만 주정뱅이는 늙은 몸을 이끌고 401세까지 억지로 살아야만 했다. 그것도 술만 마시고 산 벌이라면 벌이겠죠.